안녕하세요. 현재는 50대 초반인 여자입니다. 돌이켜보면 저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것 같아요. 일이 일어난 초반에는 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하면서 자책도 많이 했었는데요. 다르게 생각해보면 저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희망과 의지가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잘 살고 있는데요. 그 긍정의 힘을 전해주려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파란만장한 제 이야기 지금 시작할게요. 저는 또래보다 좀 늦게 결혼했고, 제가 임신을 하면서부터 직장을 그만뒀고, 그때부터 외벌이가 되었는데요. 결혼 3년 차 되던 해에 남편은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때려치운다고 했어요. 나 회사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도저히 못 다니겠어. 이직해도 될까? 회사 생각만 해도 지옥이야. 뭐? 왜 이번엔 바뀐 부장님 때문에 그래? 부장님이 계속 갈고? 왜? 무슨 일 있었는데 그래? 그 새로운 부장님이 일도 진짜 못하더라. 하긴 경영팀에 있다가 개발팀에 들어왔으니 일을 잘 모를 법도 한데, 아예 모르면 아는 사람 말 따라가면 되는데 꼭 고집을 부려서 일을 2번 하게만 되고, 나중에 윗선에서 말 나오면 내 탓으로 돌리고, 미치겠어. 그래서 오늘도 나 상무님께 불려갔단 말이야. 당신이 팀을 옮길 순 없는 거지.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직은 할 만한 데가 있어? 아빠 공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때? 설마 아빠인데 그 부장처럼 날 이용해 먹겠어?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 남편은 워낙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요. 연봉도 높고 복지도 좋았어요. 들어가기도 힘든 곳이에요. 그런 곳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참고 다니라고 했어요. 저희에게는 어린 자식도 있는데 외벌이에 이만한 조건도 없잖아요. 그런데 들어보니 남편의 스트레스 요소가 상당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듣는 저도 좀 괴롭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었죠. 그런데 남편이 아버님 공장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었어요. 저희 시아버님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는데요. 직장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남편이 아버님께 공장에 들어가서 일해도 되냐고 하니까 아주 흔쾌히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 그럼 우리 회사 들어와라. 내 마침 김 부장이 창업한다고 퇴사한다 했거든. 그 자리로 들어오면 되겠네. 그런데 이거 하나는 알아둬라. 작은 회사일수록 더 치열한 법이야. 너네 회사처럼 내가 적당히 일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더 일 많이 하게 될 거고 더 간절하게 일해야 한다. 예, 아빠 걱정 마세요. 저 원래 꿈도 사업이었고 정말 잘할 자신 있어요. 믿어주세요. 내가 부장 자리를 줬으니 그만큼 잘해야 한다. 원래 있던 김 부장도 일 엄청 잘했었어. 그 사람 능력 있고 인정받은 사람이었어. 네가 그 이상 해내야 해. 예, 아빠 걱정 마세요. 저 정말 잘할 거예요. 열심히 배워서 부장님 자리가 비워 보이지 않게 일할게요. 남편도 큰 회사에서 과장까지 한 사람이니까 아버님 공장에 부장 정도가 딱 맞았던 거죠. 그맘때 아버님은 사실 공장을 계속 운영하기에 힘이 붙이는 것 같았어요. 꾸준히 영업도 해야 하고 접대도 해야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지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남편이 나중에 아버님 공장 물려받겠다고 했을 때 큰 회사에서 월급 받는 게 제일 편한 일이라고 허튼 생각하지 말고 회사에 잘 붙어 있으라고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전일제 근무에 야근에 회식까지 하고 오신 분이셨는데 언젠가부터는 반나절만 일하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유가 너무 피곤해서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쉬다가 다시 공장에 나가는 그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직원들을 많이 아끼셔요. 다들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들이고 아버님 공장에서 일하면서 자식들 대학까지 보낸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님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장을 운영하셨거든요. 자신이 힘을 붙인다고 공장을 접을 수도 없는 상황으로 여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 빈자리는 남편이 채울 수 있게 인수인계를 좀 많이 해줬습니다. 남편은 아버님이 자신을 믿고 여러 가지 막중한 임무를 맡는 걸 좋아했어요. 너 오늘 임 사장님 만나러 가.
무려 20년 넘게 거래해온 사장님이신데 아빠가 그분은 국진이 대접해야 한다고 해서 그분 거래는 꼭 아빠가 갔었거든. 그런데 오늘 같이 가재. 이 말 뜻이 뭐겠어? 나한테 그 일도 넘기겠다는 거 아니겠어? 어머, 나도 들었던 것 같아. 임 사장님 이야기. 아버님은 오래된 사람일수록 더 정중하게 대하고 더 귀하게 대접해 주시잖아. 잘 배워와. 당신한테 이제 모든 걸 맡길 생각이신가 보다. 남편은 정말 사업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고요. 배운 것을 잘 써먹었고요. 거래처들을 하나씩 하나씩 남편이 이어받을 때 남편은 빨리 적응해서 그 다음에는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등 수완을 보이더라고요. 아버님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보면서 좀 욕심을 내셨어요. 이런 작은 공장은 계속 영업을 할 수밖에 없어. 거래처들도 자신들이 더 유리하게 거래하는 곳으로 거래하려고 하지 임 사장처럼 한 곳에 쭉 거래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신규 거래처 뚫는 게 중요하다. 너와 한번 신규 거래처를 나와봐라. 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생각해 본 게 있는데요. 몇 가지를 치료받고요. 컨펌해 주시면 바로 담당자 만나볼게요. 남편은 이미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고요. 아버님은 그 자세만으로도 아주 흡족해 하셨어요. 컨펌을 받고 신규 거래처와 미팅을 했는데 바로 계약을 따왔어요. 재계약에 도래한 기존 거래처들과도 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그때서야 남편에게 확신이 든 아버님은 큰 마음을 먹으시더라고요. 어때? 일은 할만해? 이제 일한 지도 꽤 됐고 나도 너한테 공장 전반적인 일들을 다 인수인계 해준 것 같은데 일하기가 어떠냐? 일은 정말 재밌어요. 하면 할수록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일이 잘 풀려도 재밌고 문제가 생길 때도 그걸 풀어가는 재미도 있어요. 그래 그래. 내가 봐도 너 잘해. 네가 들어오고 나서 공장도 더 바빠지고 매출액도 늘었거든. 네 공을 인정한다. 그래서 말인데 이 공장 전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겠냐? 나한테 명의를 넘겨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럼요, 당연하죠. 나한테 맡겨주면 정말 잘 해낼 자신 있어요. 그럼 승계 절차를 밟을 테니까 잘 이끌어 가봐. 나는 이제 공장 일에는 손 댈 거야. 정말이시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진짜 잘해볼게요. 앞으로 더 잘할 거예요.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다른 건 네가 알아서 할 테지만 한 가지 명심해라. 직원들을 소중히 해줘야 해. 너 들어오기 전까지 있었던 김 부장이 자기 회사 차렸지만 나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기 위해 내가 협업을 제시했어. 사람은 그래야 하는 거다. 사람 없이 큰일 못해.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말거라. 네, 명심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럼요. 아버지 뜻 이어받아 직원들 소중히 잘 대할게요. 그렇게 해서 아버님 공장은 남편 명의가 되었어요. 정말 공장은 잘 돌아갔습니다. 아버님이 운영했을 때보다 훨씬요. 남편은 머리가 좋고 개발팀에 있었던 사람이라 그런지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종목이 한정적이잖아요. 그 한계를 부셨어요. 다른 회사들에 이런 제품이 있으면 어떻겠냐고 먼저 제시를 하며 접근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터지면서 아주 바빠졌습니다. 공장은 밤낮 없이 돌아갔고요. 그 덕에 돈을 억수로 벌어왔어요. 정말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남편이 공장을 넘겨받고 대표가 되었잖아요. 온전히 혼자의 힘으로 일하고 난 그날 월급날에 남편은 꽃다발을 사왔어요. 짜잔, 여보, 이거 받아. 오늘 월급날이잖아. 통장 봤지? 나도 기분 좋아서 오다가 한번 사봤어. 어머, 웬 꽃이야. 고마워. 안 그래도 통장 보고 나 깜짝 놀랐어. 잘못 본 건 아닐까 해서 눈을 얼마나 비볐는지 몰라. 놀라긴 이른데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올 거야. 내가 더 열심히 벌일 테니까 여보와 우리 지연이 호강시켜 줄게. 당신은 지연이랑 먹고 놀아. 내가 그렇게 해줄게. 남편은 정말 든든한 가장이었어요. 저한테 돈을 많이 갖다 주는 것에 아주 뿌듯함을 느꼈고요. 자신도 보람찬지 월급날이 되면 아주 어깨가 으스해지더라고요. 돈이 많아져서 그런지 남편은 안 하던 짓도 많이 했어요. 매달 월급날마다 꽃을 사왔고요.
어떤 날은 프로포즈처럼 저망 좋은 레스토랑에 데려가 이벤트도 열어주었죠. 그리고 낯간지러운 말도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하던지요. 역시 돈이 많아지니까 배짱도 좋아지고 생각도 다방면으로 할 수 있어서 좋구나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더 단단해진 관계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뭐든지 해줄 수 있는 남편이 너무 든든해서 저도 그런 남편한테 보답해 주려고 더 애썼던 것 같아요. 그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일을 하느라 바빠졌지만 한편 여유를 찾으신 아버님은 남편한테 공장을 다 넘긴 후에 집에서만 생활하셨어요. 그동안 아버님이 일하실 때 표정도 안 좋으시고 매번 피곤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만성피로 때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쉬어도 쉬어도 좋아지지 않았고요. 계속 기운도 없고 밥도 잘 못 드셔서 병원에 가보니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중증 말기였고요. 급성으로 온 거라 수술할 수도 없을 만큼 상태가 안 좋았고요. 진단받은 지 4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한순간에 돌아가시자 그때부터 어머님이 저희한테 많이 집착을 하셨어요. 저한테는 괜찮았는데요. 특히 당신의 아들과 손주한테 좀 많이 집착을 하셨어요. 어머님이 남편한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희 아이 보고 싶다고 저한테 하루에도 몇 번씩 영상통화를 걸어오시던지요. 그것도 제가 전화를 빨리빨리 받지 않으면 아주 불같이 화를 내셨고요. 남편한테도 엄청나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녁 먹기 쓸쓸하다, 핸드폰이 뭐가 안 된다, 그러면서 엄청 불러댔어요. 아버님과 사별하신 이후로 심적으로 예민해지고 불안하셨던 것 같은데, 당연히 저도 최대한 신경 써드리고 말벗해드리려고 했지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아, 하루에 어머님 전화가 얼마나 오는 줄 알아? 하루 종일 어머님 전화만 받다가 끝나는 것 같아. 그것도 나한테 볼 일 있는 게 아니라 지연이한테 있으시니까 나는 뭐 전화 교환원이야 뭐야. 아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어머님이 화만 안 내셨으면 좋겠어. 빨리 안 받으면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나 그거 무서워서 오늘은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바지도 안 입고 뛰쳐나와서 전화 받았었잖아. 어머님 전화 받는 건 너무 힘들어. 당신이 좀 말을 해주면 안 될까? 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아유,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고 많이 적적하신가 봐. 그리고 불안한 마음도 있는 것 같고, 나한테도 하루에 10번씩 전화 와. 아마 온 하루를 자기와 나한테 전화하면서 보내는 것 같아. 엄마 마음도 한편으로 이해가 가더라고. 가족의 죽음은 정말 큰 사건이잖아. 자기가 좀 힘들겠지만, 당분간은 엄마 비유 좀 맞춰주면 안 될까? 저도 어머님 심정 모르는 거 아니었지만 어머님의 그런 식의 전화가 너무 큰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조금만 비유 맞춰 달라니까 이해하면서 넘기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잘하려고 했어요. 남편 없이 어머님 댁에 가서 하루 종일 있다 오기도 했고요. 어머님이랑 아이랑 맛집 다니며 기분 전환도 시켜드렸죠. 그런데요, 매일 어떻게 어머님 비위만 맞추고 살아요.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라 아이 케어하고 집안일도 하고 개인적인 일들도 있어서 신경 못 쓸 때가 있었죠. 그럴 때면 아주 울다가 갑자기 웃으시고 갑자기 또 예민해지셔서는 불같이 화를 내시는지 너무 당황스러워서 손까지 덜덜덜 떨리더라니까요. 어머님의 불안정한 심리가 이해는 가지만 아이도 그런 할머니가 무서운지 할머니 안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을 마주하는 게 주저해졌고요. 그래도 잘 하려고 했어요. 어머님, 간장게장 좋아하시잖아요. 명인이 만든 거래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전환되잖아요. 그래? 명인이 만들었다고? 아휴, 내가 이런 거 먹으면 뭐하니? 삶의 의지가 없다, 의지가. 밥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는데 오래 살아서 뭐해? 얼른 나도 가야지. 아유, 어머님,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까지 가시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어머님이 힘을 내주셔야지 저희도 힘을 내죠. 예,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살면서 뭐 나 때문에 힘이 안 난다는 말을 하고 있어? 듣자 듣자 하니깐. 거의 대화가 이런 식이었어요. 좋은 마음으로 어머님께 다가가면 신세한탄하시다가 결국엔 화로 끝났죠. 이러니 제가 정이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님과 조금씩 멀어지려고 했어요. 자꾸 예민하게 굴고 저한테 스트레스 푸시는 게 저도 고통이어서 제가 어느 날부터 어머님 부름에 좀 소극적으로 대하고 뜨뜨미지근한 태도를 보였고요. 어머님 기분 왔다 갔다 하는 거 제가 다 받아줘야 하냐고 나도 싫다 하고 받아쳤더니 그날부터 저를 안 부르더라고요. 그랬더니 더 남편을 붙잡고 매달리더라고요. 제가 시댁에 좀 등한시하자 남편한테 자꾸 시댁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 때문에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요. 그래도 딴짓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어머님이 저를 안 부르니까 저는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과 멀어졌습니다. 한편 공장에서는 항상 바쁘고 항상 일손이 부족했어요. 그 때문에 남편이 좀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일당 받는 알바도 쓰고 직원들도 더 고용했죠. 그래도 항상 일손은 부족하더라고요. 그맘때 저희 애가 오랫동안 대기 걸어놓은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고요. 애가 어린이집에 가니까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겨서 저는 남편 공장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낮에 잠깐씩 나가 일에 도와줬어요. 단순 작업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쪽으로 기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눈썰미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손재주가 있어서 빨리빨리 일을 잘 배우는 편이에요.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래 일하신 분들만큼 성과를 냈고요. 사장 사모라고 해서 어렵게 사람을 대하지 않고 제가 허물없이 지냈거든요. 그래서 일하시는 이모님과 아저씨들과 많이 친해졌어요. 좋은 사람이 많았거든요. 아따, 일 잘한다. 웬만한 알바 두 사람 몫을 하니까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네. 제가 이런 일을 잘해요. 제가 손이 빠르고 성격도 급해서 잘하게 돼요. 바쁘면 바쁠수록 더 빨라져서 아무래도 이런 일이 저한테 제격인 것 같아요. 사모가 이렇게 일을 잘하니까 우리도 일할 마음이 더 생기네. 아, 경쟁되고 비교도 되고 그러네. 누가 더 잘하는지 시합이라도 할까요, 그럼? 지금 제가 제일 많이 하긴 했어요. 그렇죠? 여사님, 긴장하셔야겠는걸요? 일하는 사람들과 다 친해져서 그때 정말 즐겁게 일을 했어요. 그런지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면서 일을 하니까 시간도 금방 가더군요. 그런데요, 그 와중에 친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 몇 있었어요. 기술자들이었고요. 콧대가 높았죠. 트레인 기사, 지게차 기사 이런 기술자들이요. 딱 자기 일만 딱 했고요. 시간 칼같이 지키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게 당연히 맞는 거긴 하지만 지금 다들 공장 일을 자기 일처럼 해주는 분위기에서 정없이 딱 그리 대해주니 정이 안 쌓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야간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출고가 다음 날이라 물량을 다 못 맞춰서 잔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남편은 그날 거래처 접대를 가야 해서 공장을 저한테 다 맡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애를 맡기고 일을 했지요. 저와 시어머니와는 관계가 틀어졌지만 그래도 손주 엄청 예뻐해 주셨거든요. 지극정성으로 잘 돌봐주셔서 그 부분은 안심이 돼요. 그날 어머님께 아이도 맡기고 일을 했습니다. 예상이 없던 야간 작업이라 지게차 기사한테 잔업에 대해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6시에 바로 칼퇴근을 하더라고요. 일하다가 물건을 날라야 하는데 지게차 기사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아유, 저거 실어와야 하는데 지게차 기사가 퇴근을 해버려서 어쩐담. 저걸 일이 가져올 수도 없고 말이야. 지금이라도 지게차 기사 오라고 하면 안 되나? 기사님한테 잔업 가능하냐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고 6시에 칼퇴하셨어요. 그분은 번복하는 적이 없더라고요. 그럼 어쩜담. 아이, 저걸 어떻게 가져와? 분해해서 하나씩 나른다고 해도 꽤 무거운데. 제가 해볼게요. 제가 어깨 너머로 지게차 작동법을 보니까 별거 아니던데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고. 그런데 한번 해보니까 진짜로 별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무거운 물건들을 옮겨줬죠. 알아요. 지게차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긴 한데요. 솔직히 다른 공장들도 실시하면서 급하면 무면허로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지게차를 한번 움직여 보니까 자신감이 막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그걸 가져다 놓고 절삭을 해야 하는 작업도 있는데요. 지게차 운전으로 인해 제가 좀 기고만장해졌나 봐요.
절삭하는 과정도 숙련자가 해야 하는데 그것도 제가 나서서 한 거예요. 아유, 이거 절삭해야 하는데 김치 어디 있어? 바빠 죽겠는데 사람들이 다 없네. 이래서 내일까지 끝낼 수 있겠어? 아유, 바쁘다 바빠. 그럼 절삭도 제가 해드릴게요. 옆에서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얼른 잘라드릴게요. 옆에서 볼 땐 정말 쉬웠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나섰습니다. 그런데요, 절삭기가 오래돼서 안전장치가 없어요. 게다가 버벅거리는 오류가 있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절삭기를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고요. 그 때문에 아주 순식간에 제 손이 잘려 팔꿈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부랴부랴 119를 불러 병원에 갔고요. 많이 아프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병원에 가면 잘 이어서 붙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팔이나 다리가 잘렸을 때 응급처치를 잘 하고 잘린 부분도 그 상태 그대로 잘 보관해서 병원에 가져가면 재봉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제 팔은 잘릴 때 제가 고통이 너무 커서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잘린 부분이 떨어졌고요. 그 위에 무거운 재료들이 떨어져 아작나 버렸어요. 그때까지 남편은 접대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팔을 하나를 잃었고요. 큰 충격에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그때부터 일어났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남편은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요. 여보, 내가 어제 밤에 술을 너무 마셔서 전화 온 줄도 몰랐어. 왜? 무슨 일 있어? 일 다 끝났어? 여보, 나 지금 병원이야. 어제 사고가 나서 수술도 했거든. 지금 이쪽으로 와. 마음 단단히 먹고. 그렇게 해서 남편이 병원으로 왔고요. 제 팔 한쪽이 없어진 걸 알게 된 후 남편도 꽤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런데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를 보고 난 후 순간적으로 남편이 인상을 찌푸린 걸 저는 봤거든요. 그때는 남편한테 좋은 감정이었기 때문에 그 표정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역시나 예감이 맞았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병문안도 자주 오지 않았고요. 심지어 아이 정서상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한 번도 아이를 데리고 오지도 않았고요. 영상통화로만 봤었어요. 그래도 남편 말이 맞기에 참았습니다. 한 달 후 병원에서 퇴원하고 의수도 맞추긴 했는데 의수는 진짜 팔이 아니잖아요. 역시 한쪽 팔이 없으니까 많이 불편했어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지겠지 했지만 역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하다못해 제 아이도 제대로 안아주지 못하니까 정말 슬프더라고요. 어떤 날은 자괴감까지 드는데 퇴원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청소 못한 거야? 설거지도 안 해놨고 이렇게 계속 누워만 있었고? 너 진짜 어떡하냐? 그 팔로 뭘 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봐. 여보, 나 좀 봐주라. 나 지금 이 현실이 너무 힘들어. 아직도 너무 충격적이고 거울에 있는 나를 마주하기도 힘들다고.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누워만 있어? 그럼 네가 도대체 하는 게 뭐야? 이 집에서 하는 게 뭔데? 나 좀 냅둬 좀. 나도 내가 벅차. 이렇게 된 게 아직도 후회돼. 그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내가 놀다가 다쳤니? 내가 내 돈 벌려고 다쳤냐고. 당신 도와주려고 갔다가 다친 거잖아. 그러면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사고 나기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다정하고 든든한 남편이었잖아요. 몸이 불편해진 이후에 사이가 좀 소원해지긴 했어도 묵묵히 저를 기다려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예전에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몸으로 설거지도 못하는데 애도 못 안아주고 하물며 스스로 생활하는 것도 잘 못해서 남의 손 빌리는데 나는 뭔 죄야. 내가 바빠 죽겠는데 당신 시다바리도 해야 해? 자기 이름 좀 자기가 하자. 내가 괜히 그래? 내가 충격받아서 그런다고. 나 당신 와이프야. 이런 것도 이해 못해줘? 이해 못해. 나 당신 집에서 가만히 누워서 지내는 거 꼴보기 싫어. 그거 다 이해 못하니까 그냥 이혼하자. 애는 내가 키울게. 정말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쌍욕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 욕해. 다 들어줄게. 근데 나 당신이랑 못 살겠어. 어떻게 장애인이랑 같이 살아 내가. 나도 진짜 나쁜 놈이긴 한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러면 안 돼? 나 너 이런 추한 꼴 보면서 평생 살고 싶지 않아. 위자료 많이 줄 테니까 이혼하자. 그래서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혼자 살 만한 집을 얻어주면서 결혼 생활을 종료했어요. 아이는 제가 어떻게든 데려오고 싶었지만 제가 장애가 생긴 데다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데려올 수가 없었고 대신 한 달에 한 번 만나기로 합의했어요. 이런 일을 겪었는데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친정 식구가 없는 게 서글프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고요. 오빠가 한 명 있긴 한데 자기 밥벌이 하느라 바빠요. 지방에 있기도 하고 성인 되면서부터는 연락도 잘 안 하거든요. 거의 남남처럼 살고 있어서 저는 친정가족이 없다시피 살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을 저 혼자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협의혼을 마쳤고요. 저도 집을 나왔죠. 그런데요, 그때 새롭게 한 사실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인간이 외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면요. 같이 공장에서 일하던 아줌마가 알려줬어요. 제가 팔이 그렇게 된 후로 공장에 한 번도 나가지도 않았고요. 연락 한 번 한 적 없었거든요. 잘 지내? 팔 다쳐서 생활하기 힘들 텐데 내가 도와줄 수도 없는 입장이라 참 마음이 쓰이네. 이혼도 했다며. 그 비서 때문에 그런 거야? 아주 혼쭐을 내주지. 네? 비서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제 사고 이후로 남편과 불화가 있어서 이혼하려고 하는 건데 비서라니요? 아유 몰랐어. 이미 사고가 나기 전부터 공장에 비서 겸 격리 여자애 있잖아. 아유 걔랑 사장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 같던데 여기 일하는 사람들도 다 알아. 그런데 증거가 없으니까 다들 쉬쉬했던 거지. 아니 자세히 좀 말씀해 보세요. 사고 나기 언제부터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젠 증거가 있어요? 있고 말고. 예전 사장님 돌아가시고 얼마 뒤였을 거야. 아, 그 비서를 시댁에 자주 심부름 보내기도 하고 단둘이서만 점심 먹으러 다니거나 같이 퇴근하는 게 수상해서 호기심 많은 아줌마들이 의심했었지. 이 정도 나이 먹으면 다 알아. 아무리 그런 연놈들이 감추려고 해도 다 알아.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계속 의심만 했었지. 네? 시댁에 심부름까지 보냈다고요? 그건 그럴 수 있죠. 뭐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엄청 의지를 많이 했거든요. 수시로 불러서 심부름도 보내고 했나 봐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거의 두 사람만 같이 있으니까 점심 같이 먹고 비서니까 퇴근 후에 일정 있으면 같이 나가고 그러겠죠. 그건 다 그럴 만한데요. 그런데 무슨 증거가 생겼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예요? 뭔데요? 내가 저번 주에 환갑이었어. 주말에는 가까운 데 여행을 가기로 해서 주변 지인들이랑 같이 식사하려고 근처 호텔 뷔페에 초대를 했지. 내가 좀 일찍 갔는데 아니 사장님도 그날 비서랑 일정이 있다고 일찍 퇴근했거든. 근데 거기서 그 비서랑 사장님을 딱 만난 거야. 그 두 사람은 날 못 봤고 나만 봤었는데 객실로 올라가대. 의심이 확신이 되고 나서야 전화를 한 거지. 나 그날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어. 저는 일단 그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얼마 후 제 핸드폰으로 전송이 된 사진을 보니까 진짜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다정히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고 그년을 보는 제 남편의 눈빛이 예사롭지도 않았고요. 이건 정말 빼박이었습니다. 다시 그 아줌마가 연락이 왔어요. 이혼해도 아마 이런 건 고소가 될 거야. 그런데 함부로 덤볐다가는 큰 코 다쳐. 증거를 모은 뒤에 공개해. 그리고 꼭 변호사 끼고 대응하고. 알았지? 감사해요. 제가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상황 정리되면 연락드릴게요. 감사해요. 그때부터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인간과 저는 모든 비밀번호를 다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전 남편 카드사 로그인해서 봤더니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부터 숙박업소 결제 내역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젊은 여성 취향의 백화점 명품관에서 엄청 많이 긁었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면요. 카드 내역에 백화점이 찍혀 있었고요. 혹시 몰라 백화점 포인트 적립 내역을 봤더니 이 인간이 은근히 알뜰해서 백화점 포인트를 또 잘 쌓아놨더라고요. 그게 걸린 거죠. 거기에 어느 매장에서 얼마를 썼고 얼만큼의 포인트가 올라갔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정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 전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카드 사용 내역을 꼼꼼히 보지 않았어요. 그런 걸 보는 성격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인간은 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사용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저한테 들킬 일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 남편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동시에 자동으로 인터넷 계정에 사진이 저장되도록 설정이 되었는데 전 남편은 또 그 사실도 몰랐나 봐요. 휴대폰 새로 사면서 대리점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가입하고 연동해 줬는데 까먹은 거죠. 그것도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그년이랑 찍은 사진이 수두룩 빽빽이었고요. 심지어 침대 위에서 찍은 사적인 사진도 있더라고요. 올커니하고 증거를 다 모았고요. 날짜까지 다 박혀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증거가 충분했어요. 지 발목 지가 잡은 거죠. 제가 변호사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협의 이혼했고요. 뒤늦게 남편의 외도를 발견했어요. 이거 추가로 소송될까요? 물론이죠.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 후 배우자 외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파탄의 책임이 있었다는 것을 보인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또한 상간자한테도 청구 가능해요. 그리고 정황상 이미 외도 중에 의뢰인이 장애인이 되는 바람에 그걸 빌미로 이혼한 거잖아요. 그래서 죄질이 가중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침착하게 증거들을 다 넘겼고 소재기를 했습니다. 고소장이 전 남편한테 전달되자마자 전 남편은 노발대발했어요. 야, 다 끝나 나중에 이래야 되겠냐? 그리고 너 잘못 짚었어. 너랑 이혼하고 만난 거야. 너 괘씸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 미쳤구나. 나 다 알고 소재기한 거야. 나 속일 생각하지 마. 증거 다 있어. 어디 발뺌할 거면 해봐.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딱 봐도 누가 이기겠냐? 그리고 나 전혀 이혼할 생각 없었어. 몸 상한 너 때문에 이혼하고 싶었던 거지. 나는 얘랑 살려고 이혼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이 미친 개만도 못한 놈아. 언제까지 거짓말할래? 너 큰 코 다쳐. 너 나 다쳤던 날도 접대가 아니라 그년이랑 같이 있었더라. 인간이냐? 정말 끔찍하다. 내가 겪은 거 언젠간 꼭 복수해줄게.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 너. 그런데요. 그 말도 가짜였어요. 제가 소송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전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와서 아주 주절주절 욕을 하시는데요. 이러셨어요. 야, 남자가 바람 필 수도 있지. 그걸 이해를 못하니? 병신대 마누라 끼고 살고 싶겠니? 너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장애 있는 사람이랑 계속 살고 싶겠냐고. 너도 그동안 좀 가꾸지 그랬냐? 여자가 노력을 안 하니까 남자가 바람이 나는 거 아니겠어? 걔 보니까 엄청 예쁘더라. 걔 하는 짓도 예쁘더라. 나 남편 잃었다고 이럴 때일수록 힘내야 한다고 영양제도 사오고 그 사거리에 있는 피부과에서 피부 관리도 받게 해주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 네 년이 그렇게 해줬으면 내가 이럴 때 네 편이라도 들어주겠지. 며느리 도리도 똑바로 안 해놓고선 생긴 것도 보잘것없는 못난 년아. 걔가 그랬구나. 어머님 좋으셨겠어요. 그년이 그렇게 잘해줘서요. 그리고 제가 무슨 며느리 놀이를 안 했다고 그러세요?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어머니께 어떻게 했는지. 어머니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끊었는데 제가 이미 어머님이 전화 올 때부터 저한테 어떤 막말을 할지 예상돼서 녹음을 해뒀었거든요. 딱 걸린 거죠. 저희 이혼하기 전부터 고년이 어머님께 드나들었고 같이 피부 관리도 해줬다고 하는 게 다 증거잖아요. 저는 그 내용을 다 변호사한테 말했고 변호사가 알아서 증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인간 고소하면서 상간녀도 고소했고요. 모든 게 제가 유리하게 승소를 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위자료 탈탈 털려서 그 집 구석 아주 풍비박산 났지요. 그리고 그놈은 유책 배우자가 되면서 애도 그때 제가 데려올 수 있었어요. 애 때문에 좀 실랑이가 있었는데 어쨌든 잘 데려왔어요. 양육비도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 인간과의 관계가 끝이 났는데 그런데요. 사람 인연 참 즐기더라고요. 그렇게 이혼하고 몇 년이 지났어요. 저는 그동안 많은 일을 했었어요.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해서 장애를 가진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죠. 양육비를 받는다고 해서 그거로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니까요. 이 일 저 일 하다가 시간이 꽤 흘렀고요. 아이가 초등학교 갈 무렵 저는 이직을 하기로 했어요. 그 전까지는 아이를 케어해야 하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었는데 학교에 가게 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돌봄을 하면 늦게 오니까 전일제 근무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장애인 채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글쎄 알고 보니까 그 회사가 예전에 시아버님 살아계셨을 때 일하다가 그만둔 김 부장님이 만든 회사였습니다.
아버님 뵈러 오다 가다 많이 배웠던 분이라서 친분은 있었거든요. 아이, 이렇게 보니 더 반갑네. 잘 지냈어? 이혼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지내? 몸도 다쳤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아유, 김 부장님, 잘 지내셨어요? 아니, 이젠 대표님이시죠. 저도 너무 반가워요. 아니, 하나도 안 늙으신 것 같아요. 그대로세요. 아이고, 이렇게 관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다고. 젊게 살고 싶어서 아주 공을 들였는데 티가 나나? 티가 너무 나요. 밖에서 보면 반할만 하겠어요. 아이, 저랑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렇게 해서 저는 아버님의 인연으로 김 대표님의 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다녔던 회사 경력들과 이혼해서 일했던 부분들을 높게 평가해 주셔서 과장으로 입사를 했어요. 이 모든 건 김 대표님의 배려가 한몫했고요. 그건 온전히 예전 시아버지가 쌓은 덕덕분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성실히 일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일을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김 대표님은 사업체를 꾸리면서 예정 때문에 전 남편 공장과 그때까지도 협력 관계로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예정 때문에 계속 그 공장과 거래는 하고 있지만 분량이 너무 많아. 그래서 최근에 자꾸 이런 식이면 일 못한다고 했는데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라. 어머, 그 인간이 그랬어요? 그래도 일 하나는 똑부러지게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아니, 많이 달라졌나 보네요. 대표님, 예정 그만 생각하세요.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재계약할 때는 안 하려고 해. 곧 재계약해야 하거든. 어떻게 나오나 한번 봐야지. 그런데요, 재계약할 때 전 남편 회사에서 새로운 이사라고 하면서 젊은 여자가 왔는데요. 예전에 전 남편과 바람 피운 상간녀 비서년이었습니다. 그년이 이제는 이사라고 하면서 회사 일을 전반적으로 맡았나 봐요. 저희 회사로 그년이 왔는데 아니 지가 무슨 갑인 줄 알고 까불더라고요. 대표실 바로 옆이 제 책상이라 둘의 대화가 다 들렸거든요. 계약은 기존대로 유지하시고요. 단가를 올려주세요. 그럼 저희도 불량률 줄일 방법을 모색해 볼게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저는 불량률을 줄이고 나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어찌 단가부터 올리는 거죠? 그리고 누가 재계약한대요? 안 합니다, 재계약. 그럼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여기에 발들인 지 오래됐어요. 김 대표님 회사와는 거래하지 말라고 공장들의 말에서 고립시킬 거예요. 물량 못 맞춰서 고생하지 마시고요. 재계약하시죠. 뭐라고? 아이, 미친 인간이. 야, 어디 해봐. 나도 이판사판이야. 분량 많아서 물량 못 맞추나 아니면 고립돼서 물량 못 맞추나 똑같거든. 그리고 네가 무슨 힘이 있어? 내가 이 바닥에서 너보다 더 경력이 많아. 입지가 너보다 더 좋다고. 어디서 되도 안 되는 협박을 해. 야야, 너 꺼져. 다신 찾아오지 마. 대표님이 사람 좋기로 소문난 분인데 저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년 얼굴이 시빨개져서 나갔고요. 그 뒤로 전 남편 공장과는 거래를 끊었어요. 김 대표님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처들도 그 공장과 거래를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남의 고통을 고소해야 하는 건 제 성격상 맞지 않는데 그때 참 고소하더라고요. 정말 하늘에 신이 있는 건가?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는 피눈물 난다는 그 말이 딱이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하며 어느덧 그 후로 6년이 흘렀고요. 전 그동안 성실하게 일하며 어느덧 부장까지 승진을 했어요. 직급이 올라갈수록 책임감도 많아지고 난이도도 높은 일을 맡게 되면서 저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김 대표님은 계속 장애인 채용을 했어요. 지원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대표님은 많이 벌면 벌수록 사회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멋진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채용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세상에, 저는 거기서 너무나도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전 남편 회사에서 일하면서 불륜 사실을 알려준 아줌마가 오신 거죠. 그리고 같이 일했던 남자분도요. 그런데 아니, 그분들을 보니까 손가락 몇 개가 없더라고요. 아니, 여사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손은 왜 이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휴, 그 비서년이 이사가 되고 나서부터 공장이 엉망이 됐어. 공장 기계들이 너무 노후화되면서 바꿔야 하는데 바꿔주지도 않고
다치는 사람들이 생겨도 산재 처리 안 해주려고 이리저리 머리 쓰고, 아니 그냥 갑질이 상당해서 더러워서 그만둔 사람들도 많고, 나랑 이 사람도 다쳐서 산재도 못 받고 대들었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한 거고. 그 공장 곧 망할 겁니다. 그딴 식으로 일하는데 누가 거기서 일하고 싶겠어요. 저희 그만두면서 일할 사람들 다 빠져나갔고 외노자를 쓰는데 다 불법 재료자를 쓰더라고요. 부려먹다가 수틀리면 쫓아낼 속셈으로 일부러 그런 사람들만 채용했다고 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뭐라고요? 완전히 미친 새끼네. 아니 미친년을 봤나? 그게 어떤 공장인데 그딴 식으로 운영을 해요? 거기에 이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 아, 사장님도 아주 그냥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더라고. 전 남편 소식을 듣는데 정말로 기가 차더라고요. 그 공장이 어떤 공장인 줄 아니까 그렇게 망하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대표님도 뒤이어 그분들을 만나 뵙고 그 소식을 들었는데 엄청 기가 막혀 있었죠. 대표님도 그분들을 알고 계셨어요. 아버님 공장에서 일했을 때부터 일하셨던 분들이라 다 아는 사이였더라고요. 얼마 뒤 대표님이 저를 따로 대표실로 불렀습니다. 차 부장, 내가 황당한 전화를 받았는데 이거 차 부장한테 처리하게 시키려고 해. 한번 들어볼래? 네, 저는 모든 일적인 부분은 대표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일적인 부분이지만 개인적인 부분도 있어서 말이야. 어제 당신 전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 거래 좀 다시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 거야. 아이 그래서 내가 미팅을 해보자고 했거든. 프리젠테이션 준비하라고도 시켰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때 이미 마음이 다 틀어졌어. 들어보니까 설비도 달라진 게 거의 없다고 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다 외노자의 불법 체류자들인데 잡혀가기라도 해봐. 내 물량 어떻게 할 건데. 난 그런 불안한 거래처와는 거래하기 싫어. 다시 거래할 마음은 없어. 그런데 왜 프리젠테이션을 하라고 한 거예요? 대표님 원래 칼같이 자르시고 그러시잖아요. 차 부장이 나 대신 가서 갑질 좀 하고 오라고. 그 인간한테 당한 거 많잖아. 그래서 시간을 버는 거야. 대표님의 제안은 정말 솔깃했습니다. 제가 잘 사는 게 복수가 될 날이 정말 찾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10년 만에 그 인간을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부하 직원과 함께 갔고요. 그 인간이 의외의 사람을 봐서 그런지 놀라더라고요. 저는요, 바로 명함을 내밀었죠. 허유,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껴있어? 말도 안 돼. 당신이 이 회사 팀장이라고? 네, 맞습니다만. 그리고 이혼한 지가 언제인데 당신은 무슨 당신입니까? 엄연히 사업 파트너로서 이 공장에 온 겁니다만 여전히 경호가 없으시군요. 반말도 하시고요. 대표님이 팀장을 보낸다더니 그 팀장이 당신이었어? 거기서 일하고 있었으면 말이라도 해주지. 난 정말 몰랐단 말이야. 일단 예의부터 차려주시고요. 공장부터 한번 둘러보고 프리젠테이션 볼게요. 그 다음에 계약을 논해보겠습니다. 둘러볼 것도 없었어요. 역시나 그때 그 시설 그대로 기계도 그때 그 기계 그대로 쓰고 있었어요. 엄청 노후화되었고 외노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꾸 기계가 멈추고 그럴 때마다 위험하게 기계에 걸린 작업물을 빼내는데 아슬아슬했지요. 사무실로 들어가 전 남편의 프리젠테이션을 봤는데 꽤 그럴싸하게 써놨더라고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였는데 말이죠. 상황 잘 아는 제가 그런 뻔한 거짓말에 넘어갈 리가 없었죠. 이어서 전 남편은 원하는 계약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여기서 일해봐서 알잖아요. 이 팔도 그때 다친 거고요. 기계를 보아하니 출고 못 맞출 것 같고 불량도 엄청 나올 것 같은데 이딴 설비로 어떻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예? 왜 이런 식으로 일하시죠? 우리 회사를 뭐 호구로 보세요? 제가 무섭게 소리를 버럭 지르며 노려보며 말했어요. 전 남편 쩔쩔 매더라고요. 사무실에서 큰 소리가 나자 이사가 된 상간녀가 들어왔고요. 제가 여기에 왜 있냐고 하면서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전 남편이 저에 대해 설명해 주면서 상황 더 안 좋게 만들지 말고 나가라고 했는데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하냐면서 둘이 막 싸우더라고요. 너무나도 재밌는 공장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부하 직원과 그 싸움을 보고만 있었어요. 싸움 구경 재밌게 구경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단속도 뜬 거예요. 사실 저는 전 남편 공장에 오기 며칠 전에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서 쓰는 공장이 있다고 신고를 했었어요.
때마침 제가 온 날에 단속이 뜬 거죠. 불법 체류자들은 도망가다가 붙잡히고 한순간에 공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공장이 참 스펙타클하니 재밌네요. 노후된 설비와 불법 체류자들로만 이루어진 구성, 게다가 이사와 대표의 불화까지. 아휴, 죄송하지만 저희 회사는 이런 공장과는 계약 못할 것 같네요.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잘해보세요. 여보, 아니 팀장님 기다려요. 제가 다시 전화할게요. 그때 다시 회의 한 번만 해줘요. 비웃으며 뒤돌아서 나오는 제 뒷모습에 전 남편은 아주 애타게 소리쳤어요. 정말 애가 탔겠죠. 공장이 망하게 생겼으니 말이에요. 뭐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결국 그 공장은 불법 체류자 고용 적발이 처음이라 1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범칙금을 납부해야 했고요. 게다가 근로감독이 이루어져서 오래된 기계들을 다 바꿔야 했어요. 근로 환경을 싹 다 바꿔야 하는데 거기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기계값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그 인간은 그렇게까지 처리 못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상간녀랑 결혼해서 9년이 아주 돈을 흥청망청 썼더라고요. 보니까 상간녀는 아주 호강에 겨워서 어린 남자랑 바람 펴서 돈도 다 빼돌려서 줬고요. 과시가 심해서 자기 꾸미는데 엄청나게 돈을 들였죠. 그것도 모자라 공장에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정직원들을 다 계약직으로 바꾸고 한국 사람들을 다 해고시키고 외노자까지 쓰게 된 건데 그 미친년보다 그년의 노란한 전 남편이 더 황당했습니다. 결국 전 남편 공장은 문을 닫았고요. 돈 나올 구멍이 없자 그년이 이혼하자고 했대요. 그래서 그 인간 또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 인간이 땅을 치며 후회했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여보, 나 좀 걷어주면 안 될까? 아유, 우리 사이에는 애도 있잖아. 내가 아빠 노릇 이제부터 잘할게. 아유, 우리 잘 살았었잖아. 예적을 생각해서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엄마도 집에 가서 요양병원비도 내야 해. 나 이제 집도 팔아서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다고. 불쌍한 척 하지 마. 이게 다 당신 업보야. 그러니까 아버님이 뭐라고 했냐? 사람 귀하게 여기라고 했냐 안 했냐? 아주 건방을 떠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너도 힘든 시간 겪으면 사람 좀 돼. 다신 내 앞에 찾아오지 말고. 돈 없어도 양육비는 잘 넣고 알았어? 그 뒤로 다신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알아서 잘 살겠죠. 제 알 바 아니니까요. 아버님 말씀이 나이가 들수록 생각나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이요. 그 인연 아직도 이어가고 있으니 저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앞으로도 잘 살아가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